백악관이 심각한 유가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조달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원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도 5,800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연방 중소기업청이 긴급 지원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길에 떨어진 지폐에서 죽음의 마약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심각한 유가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조달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물자 조달법으로 휘발유 공급을 늘려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 물자 조달법을 발동해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물자 조달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통과된 법으로 비상위기 상황 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은 각 가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긴급 권한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대통령은 국방 물자 조달법을 이전에 쓴 적이 있고 다시금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했고 이달 초에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피에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업계 최고 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들 업체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방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이틀간 치러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는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7월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인플레이션 위험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우리는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를 과열시켰고 약간의 불운을 얻었다면서 진자는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움직이면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이 확정된 뒤 논평을 통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부 경제 요인이 연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FOMC 이후 내년 중반부터 침체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 하우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착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원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제도가 어제로 시행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드리머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한 기자입니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민 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서 한인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반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저항으로 아직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듬해 6월 행정부가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류 기한을 넘기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인도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이민 연감에 따르면 미국의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 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보다 1%, 2018년보다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 15.3%인 10만 5천 명을 차지했고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 9천 명으로 7.25%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방문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 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 1,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에는 브라질이 4만 8,8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인도 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입니다. 기타 비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연방 중소기업청이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쏟아지는 지원 신청에 거의 검토도 없이 서류를 일괄 승인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부 시절 연방 중소기업청의 행태를 조사한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가 지난 14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은 긴급 지원금 신청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연방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경제 피해 재난 대출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방 중소기업청은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 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 승인한 건수 220만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PER 솔루션에 계속 맡겼습니다. 이후 PER 솔루션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2곳에 넘겼고 2곳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댄 길버트가 이사장으로 있는 로켓 컴퍼니스 계열사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또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 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보지도 않고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 건이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청의 지침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걸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들을 초청하고 성소수자 자긍시 매달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강제로 개인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의료 행위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들을 초청해 성소수자 자긍시 매달 기념 행사를 열고 보수적인 주들의 주법으로부터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성소수자인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 및 활동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성소수자 환자들이 포괄적인 보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행정명령은 교육부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정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당신이 사랑받고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새 행정명령은 성소수자에게 배타적인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전환치료에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 전환치료가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다면서 강제로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의료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버팔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범에게 법무부가 징후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흑인들을 타겟으로 총기를 난사했던 용의자 페이튼 젠드런이 징후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흑인 밀집 지역인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8살 페이튼 젠드런을 징후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검찰은 젠드런이 흑인이 백인을 몰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젠드런은 흑인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지만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행에 반자동 소총 등 여러 총기를 사용했는데 총기에는 앞서 총기 난사를 저지른 범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대전환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이는 누군가 백인을 다른 유색인종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음모론 신봉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메릭 갈런트 법무장관은 우리는 징후범죄와 거침없이 싸우며 범죄자를 엄히 단죄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젠드런이 징후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젠드런은 이미 1, 2급 살인과 혐오에 의한 내국인 테러 등 뉴욕주법에 명시된 25가지 혐의가 적용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미 전역에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4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된 사고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테슬라 자동차였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자율주행 레벨 2로 불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가 3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73건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건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혼다가 90건, 스바루가 10건, 포드가 5건의 자율주행 관련 사고를 각각 냈고 나머지 8개사는 5건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현대차는 1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사고 보고를 의무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지난 10개월간 보고된 ADAS 관련 사고 가운데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98건의 충돌 사고 중 11건에서 사망자는 6명, 중상자는 총 5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보고서 결과만으로 자동차 제조사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유독 많은 사고를 낸 것에 대해 CNBC 방송은 그만큼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에 많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고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요즘에는 줍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지폐에서 죽음의 마약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오늘 MBC 뉴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보안관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바닥에 접힌 채 떨어진 1달러 지폐 속에서 펜타닐 등 마약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절대 돈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를 주운 사람이 이리저리 접힌 지폐를 펼치자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나왔는데 당국이 분석해보니 해당 가루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후 며칠 후에도 길에서 접힌 채 발견된 10달러 지폐에서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각성제로 한국에선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100배 진통 효과를 지닌 마약성 약물로 소량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이 있어 죽음의 마약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런 지폐는 매우 위험하니 특히 자녀들이 줍지 않도록 교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보안관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해달라고 강조하고 회사와 놀이터 등에서 종종 보이는 지폐를 조심하라며 문제의 지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접혀있는 지폐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 누군가 이 돈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려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최대치였던 전주보다 3천 건 줄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7천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1만 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수치가 근로자 해고가 매우 드문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어제 성명을 내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며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을 겸한 파우치 소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81세인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2차례 부스터샷도 접종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았고 자택에서 격리 근무에 들어갔다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사무실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 전역에서 원숭이 도창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대부분의 감염자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고 있고 별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당국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 72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은행과 우체국 등 연방관공서는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 기념일의 대체 휴일은 다음 주 월요일에 쉽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포함한 금융시장도 휴장하고 우체국과 뉴욕 일원의 주요 관공서도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역시 준틴스를 맞아 20일 휴무라며 민원인들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